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제 건축 환경 계획 파트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 평가사라는 게 굉장히 많이 현재 많은 분들 관심도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평가사에 대한 전망도 많이 밝아요. 근데 이제 에너지 평가사가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는데, 이 건축 환경 계획이라는 시험 문제는요, 과목은 1차 과목인 동시에 2차 과목이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평가사의 이제 건축 환경 계획이라는 게 뭐냐? 사실 우리가 건축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우리가 패시브 에너지와 액티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계섭이적인 것은 우리 액티브 시스템이라 하고요. 기계섭이지 않은 이 자연환경적인 것을 우리 패시브 시스템이라 하는데, 사실 이 건축환경 계획의 교과목 구성은 대부분 패시브 시스템적인 요소가 다분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의 건축환경 계획은 어떤 문제가 나오고 향후 어떤 정도의 비중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게 필요하겠죠. 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건축환경계획을 교과목으로서 그냥 전문의 어떤 소양을 닦고, 그렇죠? 여러분이 상식을 닦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목적이란 말이죠. 그럼 시험을 준비해서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를 한번 딱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현재 보는 거는요, 우리가 출제 문제 유형이나 경향을 내게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건축환경계획 출제 기준이 있죠. 개요가 있고 열환경계획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기환경계획과 빛환경 기타가 있어요. 그럼 현재 이 5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떠한 것이 가장 빈도가 높으냐 그러면 열환경계획이에요. 열환경. 왜? 사실 건축물의 환경을 배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우리가 에너지 평가사라는 것은 건축물의 에너지를 좀 더 절감하고, 그렇죠? 패시브적인 어떤 시스템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이 건축물의 에너지를 줄이는 가장 기본이 뭐예요? 출입열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거거든요. 출입이 않으면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열환경계획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환경계획이 한 50% 정도의 비중을 갖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이 건축환경계획은 이제 3가지 파트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건축계획 일반, 그렇죠? 건축계획, 그 다음에 에너지 해석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 패시브 건축계획은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책을 쓰시고 강의를 하지만 얘는 정해진 게 없어요. 왜? 건축계획이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패시브 건축계획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주로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에너지 해석은 아마 여러분들이 에너지 평가사를 취득을 하시면 교육을 받도록 돼 있죠. 그때 많이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 해석에 관련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보다 요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환경계획이 외표부터 나와요. 그럼 외피라는 게 뭐예요? 우리 지금 현재 제가 입고 있는 옷, 그렇죠? 이런 다 스킨이죠. 그러니까 현재 건축물의 외피를 구성하는 것들 하면 이제 건축물에 달려 있는 것들 있죠. 뭐 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창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외피 계획이에요. 이 외피 계획이 영향을 줍니다. 왜? 여러분 잘 복장을 보시면 겨울엔 따뜻하게 입죠. 여름엔 시원하게 입을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나 건축물이 여름에는 뭐 따뜻하게 입고 겨울에는 시원하게 옷을 벗는다? 안 되잖아요. 그럼 건축물은 이미 외피가 고정된 형태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외피 계획을 해서 에너지 손실이 작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어떤 건축환경 계획이 됐을지 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디자인적 측면도 관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단열과 보온 계획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험 문제의 한 4문제가 이렇게 단열과 보온 계획 쪽이 중심이 돼요. 단열과 보온, V별 단열 설계라고 해서, 그래서 단열과 보온만 공부해도 한 4문제 맞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건물의 냉난방 보완은 생각해보면 출제 빈도 높지가 않아요. 왜 높지가 않느냐면 사실 냉방, 난방의 시스템은요, 건축환경 계획 파트 말고 제 3번째 과목에 건축물 시스템에 많이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냉방과 난방의 부하에 관한 일반적 내용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습기와 결로니까 실제로 단열, 그 다음에 습기 결론 아주 밀접하거든요. 밀접한데 어쨌든 여기서 2문제, 1조와 1사 문제 나오죠. 1수와 1조. 왜 그러냐면 이 건축물이라는 것이 아무리 실내 환경 계획을 잘해도요, 그래가지고 1조에 대한 건물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이 안 좋으면 열 손실이 많을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한 열을 취득하는데 태양열을 많이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1소나 1사 관련되는 문제도 나와서 한 50% 정도, 20문제 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그다음에 이제 공기환경계획은 되게 크게 많이 다루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기와 통풍이나 필요 환기량 산출인데 이 공기환경계획도 사실 영향을 주죠. 왜 주냐면 자 요즘 건물 짓다 보면은요, 우리 보통 건축에서 얘기하는 이런 복도 형식 있죠. 복도 형식이 옛날에 편복도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어떤 고용 종류를 하고 컴팩트하게 짓다 보니까 이 복도가 이제 우리가 외계에 접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럼 외계에 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어둡고 그렇죠? 환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처럼 냉방 에너지 아끼는 그 여름철에 가면요 공공건축물 중복도로 막 만들어서 환기가 안 되는 것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럼 답답하다는 얘기 그만큼 뭐예요? 열의 이동이 작다는 얘기. 열의 이동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가 에너지 많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기라는 것도 물론 냉방과 난방 시절에는 우리 열기원 환기 같은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중간 계절기 같은 경우는 충분히 건강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런 쾌적감을 위해서라도 환기가 필요한데 환기나 통풍의 개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환기량을 어떤 방법으로 산출할 것이냐 중요하죠. 비탄경 계획이에요. 사실 우리 이 건축물에 보면은 인공 에너지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럼 전기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때 조명 에너지라는 게 사실 굉장히 필수적이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 있죠. 강의하는 것도 사실 전기 에너지, 조명 에너지가 있으니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명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라면 자연광을 많이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시면 푸살리 계획이라고 나와요. 푸살리 계획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공 조명보다는 우선적으로 자연광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보조적으로 인공 조명을 설치하는 개념. 사실 제가 이제 외국의 친환경 건축 같은 이런 건물 가도요, 약간 어두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인공 조명 많이 안 썼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 물어봤더니 여러분 그 내부에서 작업하는 지장이 없을 정도의 조도는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오버된 어떤 조명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활하고 책을 읽고 하는 데는 아주 높은 조명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낮 동안에 일을 할 때는 분명히 자연환경 에너지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조명 계획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하다라면 보조적으로 인공조명을 배치하는 이런 계획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힘들게 얻는 이런 전기 에너지를 좀 줄여주고 그렇죠? 자연으로 얻을 수 있는 이런 비탄경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이런 계획안 필요할 수 있죠. 보통 한 20문제 4문제 정도 나오고요. 기타 관련은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타라는 것은 이렇게 4가지 파트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뭘 내도 관계없는 거니까 얘는 그냥 한 문제 정도 그렇죠? 예, 나올 수 있겠구나. 맞히는 문제가 아니라 틀려도 관계없는 문제. 왜? 어차피 기타 관련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열환경 계획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건축계획 일반이라고 나와요. 건축계획. 이 건축계획이 뭐예요? 그렇죠? 이 건축물을 계획하는 걸 건축계획이라 하죠. 그럼 이 건축계획 일반이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죠? 시공을 하죠. 시공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용을 하죠. 근데 사용을 할 때 뭐가 생겨요? 에너지를 많이 쓰더라. 그럼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시공자한테 물어봤대요. 뭐라 그래요? 설계가 잘못돼서 계획이 잘못돼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서 어서부터 건축물의 계획에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환경적인 면을 잘 검토해서 계획을 하면 그만큼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 자연, 우리나라 자연이죠. 우리나라는요, 우리가 산지가 많아요. 산지가 많더라. 산지가 많아. 산지가 많아. 산지가 많다는 얘기 뭐예요? 가용 토지가 부족하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길쭉해요. 그렇죠? 길쭉하다 보니까 이제 산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은 약간의 어떤 지역별 기후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주거 문화가 아파트 중심이죠. 공동주택 중심인데 그 중에 아파트가 대세죠. 그럼 이 아파트를 보면 대부분 남향이 많더라. 왜 남향이 많아야 되나요? 왜? 좀 올라갔네. 그죠? 왜 많아야 될까요? 그러면 왜 남향이 많아야 될까라고 하면은 아주 궁금할 텐데 사실 여러분 아파트 값이 높아요. 가격이 높다. 그럼 왜 가격이 높을까요? 왜 가격이 높을까? 사람들이 선호하죠.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근데 이 아파트 가격이 남향이 높고 선호한다는 걸 잘 보시면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이유가? 환경적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분명히 남향 아파트가 좋다는 얘기는 가끔 그래요. 왜 좋냐? 그러면 일조가 좋아서,
햇빛을 많이 받아서? 아니, 햇빛을 많이 받으면 좋아요? 한여름에도 햇빛 받으면 너무너무 행복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 계절별로 틀려요. 계절별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여름에는 당연히 시원해야 되지.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양과 비교되는 게 뭐예요? 동양과 서양이죠. 자, 이 동양과 서양은요, 우리 그 태양의 방위, 고도 관계 때문에 문제가 돼요. 여름에는 자, 소형 아파트 어때요? 굉장히 덥죠? 더워요. 그렇죠? 굉장히 좋습니다. 오후 내내 햇빛이 막 들어와요. 그렇죠? 겨울엔 춥습니다. 필요한 열량이 많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한겨울에 춥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남쪽 벽면에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따뜻하고 졸음이 와요. 그렇죠? 졸음이야. 그렇죠? 북쪽에 이렇게 벽면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추워서 감기 걸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남쪽에 건물을 배치해서 우리 창문을 만들어주는 것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는 걸 우리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시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해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렇죠? 많다는 거. 그다음에 이 발코니예요, 발코니. 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요, 우리가 주거조합 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뭐냐면 서비스 면적이에요. 그럼 우리 발코니 같은 경우는 많이 확장을 합니다. 근데 발코니를 많이 확장할 때 우리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실은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집이 살고 있는 집이 뭐 80평, 100평이다 그러면 굳이 뭐 발코니까지 확장해서 거실이나 방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저 같은 사람들,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민주택 규모 정도 전후로 하는 이런 주택에 살아요. 아주 크지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개방감도 좋게 하고 확장을 하는 느낌이 들려니까 이 발코니를 그냥 확장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또 넓어 보이잖아, 일단. 똑같은 평수라도. 근데 일단 생활상의 조건은 좋아질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발코니 확장했다 치자고, 이렇게. 원래 얘는 발코니고, 그쵸? 발코니고, 여기는 확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야? 와, 넓다. 그쵸? 좋아요. 하지만, 자, 난방을 하는 거예요. 난방을 한다는 얘기는, 외부는 저온이고, 실내는 고온이죠? 응? 고온이야. 그런데 이 발코니가 있는 이런 집들은요, 버퍼존이 돼, 완충 지역이 돼. 완충이 돼가지고요, 반충이 돼서, 아주 찬 기류 같지만 이 찬 기류가 잘 이렇게, 여기, 하나의 이제 방어벽이 되는 거예요, 이런 벽이. 얘는 어떻게 해요? 직접 외기 접히니까 고온에서도 이렇게 빠져나가요. 빠져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춥죠. 그렇죠? 춥죠. 그 다음에 문제는 또 뭐냐? 여기는 지금 난방 안 했죠? 발코니.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이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발코니 확장을 하다 보니까 공간의 어떤 쾌적성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거, 넓어 보이는 확장감을 얻을 수 있었지만 난방 에너지를 많이 뺏긴다는 거예요. 뺏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많이 뺏기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뭐가 많이 필요하다? 열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단열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간에 온도차가 생기니까 뭐가 생겨요? 결로가 생기니까 결로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계획 설계가 들어가야 돼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발코니를 현재 법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주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단계에서 만약 이렇게 발코니를 확장하는 별로 안 좋긴 한데 만약 해야 된다 그러면 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단열, 그 다음에 기밀성 이런 관계를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용자 에너지를 이렇게 낮출 수 있겠죠. 이런 거 많이 고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커튼홀 건물이에요. 커튼홀. 여러분 커튼홀이 뭐예요 대체? 커튼홀. 여러분 그 안방에 커튼을 쫙 내리는 거 얘기하나요? 그건 아니죠. 이 커튼홀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필요 없어요. 우리 63 빌딩 아시죠? 63 빌딩 딱 보시면 여기 전면에 유리가 번쩍번쩍해요. 번쩍번쩍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비내력벽으로 만든 이런 외장재 이런 걸 커튼홀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커튼홀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커튼홀 건물은요, 우리가 요즘 유리를 올그라스로 해가지고요. 건물을 쳐요. 그러면 무슨 생각 드냐면 와 멋져요. 투명하고 그다음에 모던한 느낌 주고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커튼홀 건물은요. 자 여름에 태양열을 받는 거예요. 태양열 그렇죠? 예, 무지 덥죠. 너무너무 덥죠.
여름에. 그쵸? 덥습니다. 근데 유리라는 것은, 자, 유리와 일반 벽면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응? 다 필요 없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쵸? 근데 요즘에 이제 요즘에 로이 유리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밀성 유리 만들어주긴 해요. 그쵸? 유리. 근데 벽면입니다. 벽면. 이 벽에는 이 안에다가, 그쵸? 이 안에다 단열재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고, 또는 방층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두껍게, 아니면 이렇게 벽면이라면 단열재를 이렇게 충분히 배치해요. 충분히 단열재를. 그쵸? 배치합니다. 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두께도 두껍고 벽면이, 그쵸? 두께 두껍고 단열재 다 배치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리와 벽면 중에 겨울철에 열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어디가 더 많이 빠져나갈까요? 유리가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쵸? 그럼 난방을 해요. 난방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유리 앞에 다 서 있어 보여. 서 있어 보면 코끝이 약간 시려요. 왜? 여러분은 고온이고, 그쵸? 열교환되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느끼시죠? 여름에 창문가에 이렇게 서 있으면 굉장히 춥잖아요. 여러분 몸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 유리가 많다는 얘기면 열이 계속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여름입니다. 여름에 자, 태양이 떴어요. 여름형 태양은, 여름의 태양 어때요? 태양 보는 건 분명히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여름에 햇빛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햇빛이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온도가 높아지죠. 실내 온도가. 실내 온도가 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냉방을 해야 돼. 그죠? 자, 벽면이라면 단열재가 배치됐기 때문에 금방 더워지지가 않아요. 그쵸? 벽면 같은 경우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리는 열의 출입이 많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열의 출입이 많은 이런 건물을 올글라스로 건물을 쫙 둘러다는 얘기 뭐예요? 굉장히 열 손실이 심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그쵸? 석유도 안 납니다. 에너지도 많이 필요한 나라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축물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할 수 있는 보통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이 뭐다? 계획적 단계에서 에너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충분한 고려. 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럼 그렇다면 정말 이 커튼홀 건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산할 수 있냐, 이게 이제 공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축물의 좀 효과적인 에너지를 감소하기 위해서 뭐 이중회피 개념이라든가 그다음에 차양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된다면 좀 개선이 가능하죠. 이런 걸 공부하는 거죠. 이런 거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재를 쭉 보시면요. 이 건축물이 이제 배치가 나와요. 건축물이 배치가 나오고, 뭐 일조권이나 배치 계획 나오는데 이런 건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보시고요. 냉난방 부하 절감 방안 같은 게 나와요. 이때, 냉난방 부하 절감에 중요한 게 정방향에 가까운 형태가 부하가 작다라고 나와.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정방에 가까운 형태가 부하가 적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정답 딱 말씀드렸죠. 자, 뭐냐? 정방에 가까운 형태가 부하가 작다. 이 얘기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 다양해요. 응? 이렇게 짓는 건물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짓는 건물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죠. 예, 다양해. 아니면 뭐 똑같은 건물 형태라도 뭐 원형으로 짓는 것도 있을 텐데 원형은 빼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박스형 형태인데 우리가 이 V분의 S는 뭐냐? S. V는 용적이죠. 또는 최적이라고 하죠. S는 표면적이죠. 그러면 똑같은 최적이라면 이 표면적, 노출이죠, 노출.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선 노출이 많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노출이 작아야지, 그렇죠? 노출이 많다는 건 그만큼 열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노출이 작아야 돼, 노출이. 그러면 자, 계산을 해보는 거야. 지금 현재 이 볼륨은 같아, 그렇죠? 다 같은데 얘가 이제 정방형이죠. 정방형이란 말이야. 그럼 정방이 몇 개야 대체? 계산해 봤더니 요 노출 개수를 세보는 거야. 계산했더니 얼마 나와요? 2.5개. 그럼 얘가 1이면 얼마다? 얘가 2.5더라. 계산한 거예요. 똑같은 값으로. 얘는 계산해도 얼마 나와요? 3이더라. 얘는 이렇게 만들었더니 3.25더라. 얘는
세웠더니 4.14입니다. 자세하게 보세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똑같은 최적 용적이지만 높이 쫙 올리니까 그만큼 열의 손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출이 많으니까. 응?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방이 가장 V분의 S값이 낮다는 얘기는, V분의 S값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노출이 작고, 노출이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리한 점이. 자,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동서로 긴 형태가 에너지 소모량이 작다라고 나와요. 왜 작을까요? 동서로 긴 형태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지. 그럼 여기 정답은 여기 있는 거야. 자, 보세요. 자, 우리는 이런 얘기 했어요. 남양이 왜 좋다고요? 남양에 창문을 내고 남양에 계급을 내는 것은 왜 좋다고 했습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더라.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봤을 때 남쪽의 벽면, 그렇죠? 남측의 벽면이 많이 확보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동일한 VS 값이라면. 그렇죠? 근데 분명히 이 정방형이 V분의 S 값이 낮아서 좋다고 했지만 남쪽만 보는 거야. 자, 여기를 북쪽이야, 여기가 북쪽이고 밑에가 남쪽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북쪽이고 남쪽이라면 제가 자, 이렇게 표시해 보는 거 몇 개가 돼? 4면이네. 남쪽 면. 얘는 8면이죠? 그렇죠? 자, 8면. 그럼 일단 우리는 이런 얘기 했어요. 동서는 불리하다. 동서. 그럼 동서 몇 면이야? 넷? 8개죠. 불리한 거. 얘는 4면이죠. 그럼 잘 생각해 보면은 V분의 S값이 얘가 낮죠. 낮긴 하지만 남쪽을 많이 확보 못하고 있네. 동쪽과 서쪽 8면이라는 것은 불리한 쪽이 8개가 되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불리한 거 4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장단점이 있겠구나. 얘는 뭐 굉장히 V분의 S값이 너무 높잖아.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동쪽으로 긴 형태를 봤더니 그래,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죠? 왜? 현재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8개고 2개. 그럼 얘는 동서로 길죠? 8면이고 불리한 동서로 몇 면이 돼? 2면이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동서로 긴 게 남쪽은 많이 확보하고 동쪽이나 서쪽은 작게 확보하죠? 이런 면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면을 가지고 좀 더 합리적인 계획을 한다면 약간 동서로 긴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서로 긴 형태가 에너지 소모량이 작다는 것은 왜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남쪽 면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불리한 동서면을 작게 확보하니까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재형도에 보면은 공동주택의 최적형 계획이 나와요. 뭐 지금까지 설명드렸지만 이 공동주택의 최적형 계획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동서축으로 긴 형태, 그렇죠? 나양 배치가 좋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30도 각도 이내가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여기 북쪽이야. 아파트 있죠? 여기 남쪽이야. 남쪽이라면 남쪽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하면 얘가 주된 계급은 남쪽을 쳐다보니까 이 건물을 뭐라 그래요? 남양 건물이라고 하겠지. 응?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남양 건물만 이렇게 배치하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실제로 우리가 대지 형태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애매하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약간 틀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배치한다 그러면 어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실제로 동해에 가깝죠. 그럼 동해에 가까우면 안 되니까 일단 어떻게 해요? 계획을 해서 약간의 그렇죠. 형태를 이런 식으로. 그럼 어딜 쳐다보게 돼요? 동쪽에 약간 치우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런 대지 형태에 따라 건물 배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남향이 좋긴 하지만 이때 이 건물을 이렇게 약간 동쪽이나 또는 서쪽으로 몇 도 정도 30도 각도 이내 정도는 괜찮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현재 남동이나 남서
얘는 남동에 속하죠. 얘를 이렇게 바꾸면 남서 정도도 가능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30도 각도 이내 가능하도록 배치하는 게 좋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남양은 여름에는 수열이 작고 겨울에는 수열이 많다는 거. 동서양은 수열이 많고 겨울에는 수열이 작다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이면 남양을 많이 확보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쪽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되 동서양의 비율은 줄여주는 게 좋더라. 이해할 수 있겠죠? 다만 이 각도가 정확하게 이렇게 남쪽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약간 동쪽으로 또는 약간 서쪽으로 기울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동주택의 이제 향별 계획인데요. 그렇다면 자, 이 공동주택에 이제 창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창문이 들어갈 수 있는데 자, 보시면 자, 우리 난방을 한다 그러면 그렇죠? 일단 열을 많이 받는 지역이 이 지역이죠. 그렇죠? 태양열에 많은 태양열 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 태양열의 효과를 얘는 많이 받아갈 수 있죠. 그렇죠? 많이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동양과 서양은 여름철에 굉장히 더워요. 덥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돼요. 주의를. 그다음에 이 북쪽은 굉장히 추워요. 춥습니다. 춥다는 얘기 뭐예요? 얘는 당연히 실내에 있는 열이 밖으로 많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뭐가 많이 필요하다? 북축이죠. 북축에는 단열을 잘 돼야 돼. 단열. 창문을 최소화하고요. 창문을 근데 없애면 안 돼. 창문이 없으면. 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지만 창문이 이렇게 남부로 통해야 되지만 이렇게 맞동풍이 가능하니까 창문은 필요로 하긴 해. 하지만 최소한의 창문을 만들고 단열을 중심으로 하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이 남쪽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좋으니까 좀 큰 창문, 그렇죠? 큰 창문. 창면적에 커도 관계없어요. 좀 커도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이 동양과 서양은 최소화시켜야지 창면적을, 그렇죠? 최소화시키고 얘네들은 이제 차양 계획이 필요해요. 차양, 양. 태양빛을 막는다는 뜻이잖아요. 왜냐면 햇빛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 여름철에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차양이 필요하더라. 그러면 이런 얘기를 뭐 때문에 관계가 되느냐? 그러면 태양 고도예요. 자, 보세요. 태양 고도는 뭐냐면 얘가 수평면이야. 수평면인데, 자, 태양은 이렇게 오전에 이렇게 낮게 떠요. 낮게 떴다가 높게 떴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자, 보세요. 한낮은 이렇게 태양고 높은데 오전이나 오후에는 태양 고도가 낮아요. 태양 고도 낮다는 얘기 뭐야? 그만큼 그림자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고, 오전과 오후에는 창문이 있다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창문을 안쪽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차양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차양을. 왜? 태양의 고도라 그래. 태양 고도는 수평면에서 태양이 있는 위치까지 각도를 태양의 고도라고 하는 겁니다. 고도가 낮으면 그만큼 햇빛이 실내 아주 가득하게 깊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차양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용 건축물 중 평형적 온도가 낮은 경우는 난방부와 제공효과가 작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평형적 온도라는 게 이제 필요하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평형적 온도예요. 자, 그렇다면 이 평형적 온도라는 거, 이 평형적 온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건물 태양 복사열 취득과 내부 발생률을 고려한 부하가 재료가 되는 온도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건축물의 태양열 복사열 취득과 내부에 발생할 수 있는 이 열을 고려한 부하가 재료가 되는 상태의 온도를 평형적 또는 균형적 온도라고 하는 용어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용어 정의 잘 기억하십시오. 자, 건물 태양 복사열 취득을 하고 내부에 대해서는 발열이 있죠. 이런 발열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한 부하가 재료가 상태가 되는 온도를 우리가 균형적 온도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배치에는 변화가 나와요. 교재. 그러면 이 건물 배치에 대한 변화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건물 배치예요. 이 건물을 이렇게 똑바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류에 의한 변화를 좀 보면은요. 기류에 의한 변화를 보면 얘는 이 건물 높이 6배 정도 띄어야지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한다는 거고, 얘는 건물의 요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엇갈렸죠. 격자로 엇갈리니까 결국 엇배치를 해놓으니까 3회치만 돼도 효과가 이렇게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림에서 얘기하는.
자, 왜냐하면 건축물 단지 계획을 할 때요. 건물의 풍향 계획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그 지역에 안 좋은 공기들이 이렇게 정체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의 공기는 계속 유통이 돼서 그렇죠? 안 좋은 그 먼지나 이런 걸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공기가 불어와야 되는데 이 대지 내 또는 단지 내 이 건축물에 의해서 기류가 막혀 있으면요 건강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건물 배치에 의해서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걸 좀 공부를 해라.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기류의 영향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겠구나. 건물 배치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형태가 나와요. 건물의 형태. 그럼 앞으로 공부할 그 학습 포인트는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현재 그 건물의 형태 등 해가지고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필요로 한 여러 가지 뭐 장단 변비라고 있다 치자고요. 그럼 이 장단 변비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왜? 아까 이런 얘기 했었죠. 동서로 긴 게 좋은데 그럼 동서가 1이고 얘가 그렇죠? 얼마가 될 때 가장 적합한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는 우리가 창문을 만들었어요. 그럼 창문의 면적비라는 게 필요할 텐데, 그렇죠? 창문을 얼마 정도 했을 때 적합할 거냐. 왜냐면, 벽체가 있을 때 이 창문의 규모 정도가 얼마 정도가 있을 때 가장 적합한지를 우리가 궁금해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궁금해 한다는 것은 어떤 출발점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각각 이 주제에 대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모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만들어주고 요거를 실제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실험하면 뭐가 나와요 이제?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나오면 또 어떻게 할까 이거를? 결과가 나오니까 이 결과를 우리가 어디에다가 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이드라인 지침을 해주는 거예요. 디자인 지침을. 그럼 이 디자인 지침을 하는데 우리 교재는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주제, 환경에 관련되는 이 주제에 관해서 이렇게 서술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제 시험 뭐가 나온다? 지침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뭘 가지고 지침을 중심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야? 연구자들이 이미 다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다? 지침, 때에 따른 결과가 아주 중요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지침과 결과 정리하면 우린 뭐가 중심이다? 지침을 중요시하고 때에 따라 뭐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연구 결과를 조금만 공부하자. 지침을 중심으로. 그럼 뭐가 돼요? 공부가 끝나.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이런 뭐 장단 변비의 무슨 뭐 시뮬레이션 이런 조건 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지침만 봐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 이후 강좌는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 가이드라인 지침이라고 있는데 그거에 필요한 결과를 중심으로 또는 이거에 필요한 지침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